요 12페이지부터요. 행정이 뭐냐라는 개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이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2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은 뭡니까? 물으니까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물론 누군가 얘기했겠죠. 누군가 얘기한 걸 제 입을 통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라는 정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이 뭐냐 물으면 제일 쉬운 개념이 뭐냐면 행정은 뭐다?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 그럼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죠? 사법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행정은 뭐다? 행정이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행정은 뭐죠?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럼 정부 하는 활동은 뭐 있습니까? 물으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정책을 만들고 또 하나는 정책을 어때요?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과 사람 그리고 돈을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행정은 뭡니까? 물으면은 첫 번째 어때요?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하는 활동은 크게 어때요? 정책을 결정하고 만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사와 물자를 관리한 것이다. 이게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이게 행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 또는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목차에서 편제를 잡을 때요.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문 강의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씩 집어넣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럼 행정 뭐냐 물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정부 하는 활동이야.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시 이제 그럼 이제 국가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그럼 정부의 활동이란 거는 모든 시대에 행정이 정부 활동은 똑같은 거냐?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태평성대한 사회가 있어요. 그럼 정부의 활동이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만 해도 되나요? 조금만 해도 되는 겁니다. 사회가 아주 평온하고 안정되고 그럼 정부가 있으나 없으나 이 정도로 정부 활동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한 주 사이에서 국제 관계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내용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불똥을 튀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부의 활동이란 게 조금만 해서 될 문제 아니잖아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그럼 일단 정부의 역할이 어때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활동이란 게 우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부 활동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정부의 활동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럼 그 시대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걸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갔고요. 이제 5쪽, 6쪽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국가 성격의 변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언급하고 갈게요. 그래서 교재는 대략 한 6쪽쯤 됩니다. 6쪽쯤 되는데요. 국가 성격의 변천이 있어요. 자, 이후에 우리가 보는 사회과학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구를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미나 유럽의 대륙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행정학은 주로 영미 국가를 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행정법은 주로 대륙계를 많이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일 왜 그런지를 들으시면 될 거고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주로 독일법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이 이유가 이제 행정학은 실용적 학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좀 배경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를 좀 참고하게 되는데 국가 성격의 변천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의 변천에 따라서 행정 역할이 바뀌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근대 입법국가라 불러요. 19세기를 근대 입법국가라 부르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현대 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시 1980년대 이후에 나온 모습을 신행정국가라고 표현해요. 신행정국가.
이렇게 국가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왔어요. 그럼 국가의 성격이 바뀌면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기능도 변화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입법국가에서 행정은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행정국가에서 행정은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재 신행정국가에서 행정은 어떻게 바뀌었지? 라는 거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국가 변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공통의 입문사항을 좀부터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의 공통 입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신다 하면요. 근대를 자유에 나온 것을 사적 자치라 표현해요. 사적 자치. 근데 사적 자치라는 개념이 현대로 보면서 어때요? 사적 자치에 대한 정부 개입이 증가가 나타나요. 이게 뭐 복리국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건 민법에서 공부할 때 나와요. 행정법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법도 이쪽에 해당된 거 뭐죠? 근대 법치국가를 불러요.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행정이 있고 지금 현재 어때요? 복리국가에서 행정이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냥 법학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냥 경제에서 얘기할 때는 케인즈 경제학인이 아담 스미스는 이런 개념이 나와요. 거기에 나온 요지가 뭐냐면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할 것이냐 정부 개입을 강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러면요 경제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과학의 뿌리는 어때요? 하나의 뿌리에서 쫙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포괄적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포괄적 이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늘 조금 얘기하고 갈게요. 조금 얘기하고 이수능 할 때는 이런 걸 좀 빼고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이제 조정할 건데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죠? 근대란 말부터 우리가 정리할게요. 근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물으면요. 근대가 언제냐? 물으면은 국가 국가마다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통상적 근대는 언제예요? 19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19세기를 우리가 근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약집이 있거든요. 요약집 보시면요. 요약집은 2페이지,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보시면 돼요. 요약 3페이지인데 나중에 요약집은 3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필기노트거든요. 필기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하면은 좀 정리할 때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작년부터 이걸 좀 넣기 시작했어요. 넣기 했는데 저 이런 거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이라고 그런 거 직접 개인이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준 거 보면 더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좀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수업에 좀 집중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변천에 대한 과정을 좀 잠깐 좀 언급해서 볼게요. 조금 이보다는 좀 넓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근대라는 개념 이전에 있었던 것을 뭐냐면 근세라고 합니다. 근세 이렇게 부르고요. 근세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세라는 그 전 단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근세가 있고요. 근세 이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세라고 부르지, 그죠? 중세. 서구는 중세란 말 쓰잖아요, 그죠? 서구는 중세 이렇게 쓰거든. 근세 이렇게 써요. 근세가 왜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 국민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요 이전은 뭐죠? 중세는 국가가 아니라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어때요? 교황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세로면서 어때요?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은 보통 어때요? 이때부터를 기원을 잡아요. 자, 그래서 근세를 뭐냐면 절대 국가라고 합니다. 대처 시기로 본다면은 16세기에서 한 18세기까지를 보통 근세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근세가 근대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근대라는 개념은 대체로 한 19세기를 전후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근대를 뭐냐면 입법국가로 불러요. 입법국가. 근대를 입법국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세기 이후를 보통 우리가 현대라고 표현하고요. 현대를 다른 말로 쓰면은 행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용어예요. 기본 용어니까 우리가 입법국가니 행정국가니 이게 기본 용어니까 기본 용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습을 신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법학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법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행정학은 하나 더 앞에 가고 있어요.
자, 다시 근세를 절대국가라고 불렀어요. 절대국가라 표현한 이유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곧 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루이 16세인가 있어요. 지민 곧 국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이 16세. 요즘 보면 왜 거꾸로 읽는 세계사 아니면 그 이야기 그 하는 스토리 세계사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참 볼만해요. 한번 조금 배경 지식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을 때 일부러 보시긴 그렇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이게 뭐냐면 근세가 절대국가에 있을 때는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국가의 권력이 통치권이 뭐죠? 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화되어 있다. 통치권이 미분화되어 있다. 통치권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절대국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통치권이란 말이 나와요. 통치권이 있고요. 뭐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통치권은 또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앞페이지로 한번 기본서 잠깐 앞페이지로 한번 봅시다. 자, 기본서는 그 앞페이지 보시면요. 뭐냐면은 국가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국가란 말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부라 불러요. 자, 국가의 뭐죠? 통치 조직을 정부라 불러요. 그러면은 정부 형태는 국가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국가마다 정부 형태는 어때요?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은 내각제 국가거든요. 이게 정부 형태란 말이에요. 대통령제란 정부 형태가 있고 내각제란 정부 형태가 있고 어떤 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고 어떤 나라는 이권 분립이 있고 어떤 나라는 오권 분립이 있고 이게 뭐죠? 정부 형태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부라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국가의 통치 조직인 정부는 어때요?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중국에 가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은 뭐가 우위일까요? 이게 중국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누구 우위다? 얘가 제일 우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행정이 포함돼요. 왜? 여기 공산당이잖아.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거고, 사회주의 국가는 그래서 누가? 노동당이 모든 걸 통제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또는요, 일본의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자, 다시, 국가는 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는 통치권이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통치권은 누가 줬죠, 근데? 그렇죠. 이걸 누가 줬냐면요, 국민이 줬다. 이게 국민주권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걸 누가 줬을까요? 신이 줬다. 이걸 왕권신수를 불러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게 언제죠? 근세인 거야. 그러니까 중세일 때는 어때요? 이게 아니라 뭐죠? 얘가 여기 줬단 말이야. 이거는 동양도 똑같아요. 동양도. 그래서 동양에서 어때요? 중국에서 어때요?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는 어때요?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안 돼. 혼자 어때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시 이제 국가는 뭐죠?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국가의 통치권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나누어 보자라는 것은 뭐죠? 권력 분립이라고 부르죠. 세 가지로 나눠보자. 국가의 통치권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집행하고, 세 번째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부서가 보통 우리가 어때요? 입법부, 그죠? 또는 의회.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 이걸 행정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법부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의 통치 조직을 어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눠보자. 그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야.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모든 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입법부의 주된 기능은 뭘까요? 물으면요. 이 법학의 영향을 너무 맞아서 그런지 대부분 다가 법정립이란 말 많이 써요.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요. 틀리지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표현 뭐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 줄임 뭐죠? 의결. 자, 입법부는 뭘 한 부서다? 결정입니다. 결정. 뭘 해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행정부는 이걸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 것이다. 조금 더 붙일게요. 하는 김에 조금 더 붙일게요. 자, 국가의 의사결정은요, 원래 누가 해야 되나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누가 해야 되나요? 국민이 해야 되죠. 그죠? 원래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때요? 국가의 의사결정은 누가? 국민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로 뭐라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 부르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 국가의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국민이 하지 말고 국민 대표가 하자 이런 얘기예요. 국민 대표. 국민 대표가 누굽니까? 의회, 국회. 의회는 국민의 대표거죠. 그래서 국민이 나의 대표를 뽑고 나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결정하자. 얘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결정한 방식. 이걸 뭐죠?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민주주의. 또 다른 말로 예, 이게 대의제입니다. 대의제요. 대의제. 대의제 그냥 쉽게 해요. 대신 의견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의견한다. 그래서 대의제예요. 대의제. 이렇게 보면 대의제. 대의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대의제. 그래서 이게 정치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가장 기초 뭐죠? 대의제입니다. 그때 대의제가 20세기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요.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니까 대의제가 위기에 봉착해요. 위기에 봉착.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때요? 요 방식을 좀 쓰면 안 되겠나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거 이게. 그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이게 먹혀요. 그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민주 요소가 최근에 다시 나타나는 거 이게. 인터넷은 여론 청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게 오늘날 대의제에 대한 보완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그러나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뭐죠?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근데 간접민주주의가 오늘 와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부분적.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나타난다. 물론 전면이 아닌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이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SNS 같은 걸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이다. 이런 내용이 행정의 저 속에는 어때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명시적인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되돌아가면요. 자,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국가의 통치권은 누가 줬어요? 국민이 준 거야. 국민주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통치권을 근대는 어떻게 받아요? 세 개로 나눠보자 라고 해요. 근대는 통치권을 세 개로 나눠보자. 세 개로 나눠갖고 결정하는 데가 있어. 입법부. 그다음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부.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 사법부가 있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자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근대에 나온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의 개념을 봤습니다. 통치권을 쪼갰죠? 나눴죠? 통치권을 나눴죠? 그럼 모든 국가가 통치권이 나눠져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중국 같은 나라는 얘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름 다 다른 겁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내각제 국가거든요. 내국제는 두 개의 부서가 어때요? 이렇게 하나의 원을 구성해요. 하나. 그래서 이걸 이권분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통치권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그래서 루이 16세가 나온 겁니다. 절대 왕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통치권이 미분화되어 있으면은 국민의 자유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자유가 미약하다 이런 게. 왜? 권력이란 건 집중될수록 어때요? 국민의 자유가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런 사태에 온 저 이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요즘 약간 우익, 강성, 독재로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네타냐후라는 이 총리가 사법부의 힘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켜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요즘 반대 데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 이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한번 먼저 때리고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줬어요. 자, 그래서 통치권이 미분화되어 있다. 이래서 근대 입법국가는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언제냐? 근대로 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근대로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결정적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자, 정치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있으면 1789년 1789의 순서가 쉬워요. 789 이렇게 돼가요. 프랑스 대혁명, 이른바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나오면서 왕정을 타파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그 배경이 저 이면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의 발달이 토대를 제공해줘요. 산업혁명.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이게 왜 의미하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본가가 출현해요. 자본가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기본 토양이요. 모든 뭐 사상이든 뭐든 간에요. 가장 기초가 된 건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인류가 발달하는 이유는 어때요? 네 발에서 두 발로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이게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선진병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바로 뭐다? 사상적으로는 권력 분립 사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권력 분립 사상이 나오면서 국가의 통치권을 나눠보자라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도를 이게 제도한 나라가 방금 얘기했던 권력 분립을 제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세 개의 이제 통치기관으로 나눠보자라는 것이 나와. 이게 권력 분립입니다.